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를 위한 산자의 예의의 한 방식인데, 사실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각 지역마다 지내고 있는 제사의 그 형식과 나름대로의 특성이 사실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는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절반 가까이가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은 절반 가까이가 노비로 묶어놓고 노비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게 조선시대이다 보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 들어오면은 이제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보통 평민들이나 흔히 상놈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이 족보를 사서 족보를 만든 게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족보의 70%가 다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제사 형식도 모양도 지역마다 다 다르고 사실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 방식,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거의 이제 매장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장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풍수지리설이 거기에 개입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몇 자리 잘 써가지고 후손들이 잘 될 것 같으면은, 그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후손들한테는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라라고 하는 격려의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그런 미신적인 매장 풍습 이런 부분들, 특히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저는 뭐 동양 전통사상이나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한 입장에서 또 주역도 보다가 그만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농경사회에 적용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거의 없는 농경 정착사회에서는 주역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들이 이 통계에 의해 가지고 일치될 가능성이 있는데 산업사회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새롭게 해석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추석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 세고 오늘 하게 되는 세 번째 강의가 지고 무상한 자리에 있는 황제의 이 유언을 중심으로 하는 한나라 문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주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봤습니다. 뭐 제목도 그렇습니다. 내 죽음이라고 해서 어찌 유별나게 슬프겠는가 라고 하는 말로 한나라 문제의 유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잡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2200여 년 전에 한나라 문제라는 제왕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들어가는 말씀으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을 꼽으라면 어떤 제왕들을 꼽을까? 뭐 우리나라 역사상 명군을 꼽으라면은 어떤 왕을 꼽을까? 그런 얘기 해보면은 조선시대 때 20명이 넘는 왕들 가운데에서 꼽으라 그러면 이게 5손가락 꼽고도 손가락이 남죠. 그죠? 예, 실제로. 그럼 뭐냐 그러면 제왕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마천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대만의 지성이라고 하는 백양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중국 발음으로는 보양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6세인가 7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을 읽고는 제가 너무너무 이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책을 다 번역해서 옮기고 출판하고 대만에 직접 건너가서 인터뷰를 한나절 식사도 하면서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의 이 왕조 체제에 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또 책도 그렇게 쓰셨어요. 원래는 시인이고 르포 작가였는데 장개석 빠였습니다. 좀 천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장개석이 대륙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당신도 장개석을 따라서 대만으로 대륙에서 건넙니다. 원래는 하남성 사람인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장개석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장개석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자기 자리도 또 자기 아들인 장경국이한테 물려주죠. 이러니까 이게 뭐 왕조 체제 제왕하고 뭐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장개석을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관과 민을 이간질시키는 반역죄에 몰려서 집행되지 않는 사형 선고를 받고 녹도라고 하는 정치범만 수용하는 섬에 녹도에 이제 감옥이 있습니다. 섬이 지금은 이제 평화의 섬으로 인권의 메카로 바뀌었는데 녹도에 독방에 가둬버립니다. 9년 26일 동안 독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백양 선생을 이제 석방하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9년 26일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이분이 뭘 했냐 그러면 역사책을 쓰셨어요. 원래는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이제 르포 작가였는데 되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투옥되면은 주로 이제 시를 많이 쓰거나 수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신현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필을 쓰셨고 여기 영광에 계시는 황대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수필이죠, 그죠? 야생초 편지인가요? 예. 이런 책들이 다 산문 형식인데 이 백양 선생은 9년 26일 동안 독방 생활을 하면서 역사책을 쓰셨어요. 역사책을 쓰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고 여쭤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깜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책이 장개석 어록, 총통 어록하고 25사, 중국 역사책 25종류밖에는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개석 어록은 읽으나 마나한 책이니까, 그죠? 역사책만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25사만 가지고 이분의 나름대로의 사관을 가지고 정리한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출판사를 만나서 책을 낸 게 이제 중국인 사강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을 제가 대륙에서 중국에서 서점에서 보고는 완전히 빠져가지고 꼭 한번 뵙고 싶어서 대만까지 날아가서 뵀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왕조 체제 내에 있어서 명군이 똘똘한 임금이 탄생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적장자 계승 원칙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첩부인에게서 태어난 맏아들, 이게 적장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적장자 계승 원칙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자식들, 수많은 자식들, 임금이 자식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축첩제도가 허용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자식 가운데 똘똘한 자식이 후계자가 되면은 그나마 나을 텐데 본부인에게서 첩부인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이 되는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양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적장자 계승 원칙의 가장 큰 패단은 머리나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이나 기본적인 리더십이나 자질하고는 상관없이 궁뎅이만 있으면 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궁뎅이만 있으면 되냐 그러면 보좌에 앉을 엉덩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없으면 못 앉으니까, 그죠? 예. 임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궁뎅이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자질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노블레스 오블리주 첫 강의가 요순의 선양이 갖고 있는 큰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나하고 가까운 자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임금 자리를 양보하는 선양이 가져다주는 이 요임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아주 절실하게 와 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그죠? 뭐 뭐든지 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기업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육까지도 자식에게 세습시키려고 하는 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야, 이 봉건적 잔재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이제 백양 선생님이 왕조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제왕들에게 아주 신랄한 비난을 가합니다. 뭐 심지어는 제왕들 가운데에서 이 폭군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두증 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두증이라는 건 머리 크다라는 뜻인데 과대망상증 환자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사상 중국 역사상 5,000년 가까이 되는 그 왕조 체제로만 따져도 한 2,000년, 3,000년 가까이 되는 이 체제 내에서 600명 가까운 제왕들이 존재했었는데 명분을 찾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상에 있어서 명군이라 그러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그 세종대왕, 예. 정조대왕, 예. 그 다음에 잘 안 떠오르시죠, 그죠? 조금 내셔널리즘의 민족주의에 좀 심취해 있는 분들은 뭐 광개토대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지사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죠. 광개토대왕이 땅을 넓힌 건 사실이지만 광개토대왕에게 망하거나 점령당한 만약에 민족이 살아있다면 그 종족들이 살아있다면 광개토대왕을 뭐라고 얘기하죠? 전쟁광이라고 부르죠. 푸시하고 비슷하다 그러죠. 예, 그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더 특히 이제 제왕 시스템에서 제왕의 리더십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 부분이 흠결이 많은가라는 걸 우리도 지난 10여 년 동안 아주 절실하게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최고 통치자가 보여주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민주주의의 뭐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보십시오. 예. 뽑아놓은 대통령 보면은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문제죠. 이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됩니다. 그죠? 예. 뭐 동남아시아 쪽을 따지면 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도 여전히 그죠? 왕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부탄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왕실이 존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일군의 인재풀 시스템의 문제이자 또 하나는 리더와 리더십의 문제다. 그리고 그 리더와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기반이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 이런 부분들만 뒷받침이 된다면은 그게 왕조 체제가 됐든 직접 선출하는 뭐 다수결 민주주의 체제가 됐든 간에 이 체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꼽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당태종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이고 가운데가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희제 청나라 시대 때 몇몇 사람 안 됩니다. 사실 중국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문제 같은 경우가 명군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당태종 같은 사람은 뭐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정관지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역사가들이 치자를 붙이면은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관은 당나라 태종이 제위하는 동안에 사용했던 연호입니다. 이게 중국사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러면 연호가 발목을 꽉꽉 잡습니다. 청나라 때는 대개 연호를 하나밖에 안 썼어요. 한 황제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수시로 바꾼 왕조 대부분 다 연호를 여러 차례 바꿉니다. 그러니까 연호만 가지고는 뭔가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태종은 정관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연호를 사용해 가지고 정관지치 이렇게 부릅니다. 당태종의 치세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당나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중국 역사상 당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냐 그러면요, 외국의 사신들이 당나라 국경을 딱 넘는 순간부터 그 사신을 포함해 가지고 사신의 수행원들까지 모조리 다 모든 숙식 비용을 전부 다 당나라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머무는 동안 내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당나라 중기를 넘어서서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은 당나라가 세태기로 접어 들어가니까 국가 재정에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게 뭐냐 그러면, 외국 사절이 와가지고 당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이 외국 사신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은 거야. 그래서 당나라 정부가 당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 사절들에게 기화하든지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선택을, 양자택일을 얘기를 합니다. 니네 나라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기화해서 당나라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왜? 당나라 사람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죠?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기화했다는 거죠. 그만큼 당나라가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 때 당나라로 유학간 유학생들이 귀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외교 문제가 마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비장학생을 보냈단 말이죠.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우셨던 이 육두품들을 당나라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와가지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신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 왜? 거기가 훨씬 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항의 사항을 보내고 그럽니다. 돌려보내라고. 당나라 정부 입장에서 야, 얘들이 안 가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냐 이거 아닙니까? 그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당나라에서 벼슬을 산 유명한 사람이 있죠. 최치원 같은 인물입니다. 양주라는 곳에 가면은 최치원 기념관이 남아 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벼슬을 해가지고 또 잘했던 모양이죠.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신라가 최치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최치원이 쓸쓸하게 지리산으로 숨어서 뭐 어디로 신선이 됐던 얘기도 있고 도사가 됐던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 하동에 가면은 최치원하고 관계되어 있는 전설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문장으로 크게 명성을 떨쳤죠. 그게 유명한 황소 경문이라는 겁니다. 황소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황소를 공격하라라고 하는 토벌하라고 하는 경문을 지어가지고 황소가 그 글을 읽고는 침상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얼마나 경문을 잘 지었으면 그런 일화도 전해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나라의 최고 전성기의 기반을 놓은 사람이 바로 저 당태종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송태조 조광류는 군인입니다. 절도사 출신으로서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인데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사람이 개국 공신들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중국은 왕조가 바뀌게 되면 개국 공신들을 되게 초창기 때 위험 요소들을 제거한다고 공신들을 되게 죽이거나 숙청을 하는 게 이제 거의 관례처럼 돼 있었는데 이 송태조 조광조는 그걸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공신들과 술자리를 나누면서 저절로 병권을 놓게 만들었다. 이게 배주석 병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사입니다. 술잔을 돌리면서 병권을 내려놓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를 남긴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희제는 잘 아시다시피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요 3대에 약 150년간 넘는 요 치세가 중국 역사상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누렸죠. 그죠? 중국 역사상 가장 최근의 전성기입니다. 청나라 시대 때니까. 어느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냐? 청나라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전 세계 GDP 30%를 넘겼습니다. 총생산량이.
지금 중국이 한 25%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누렸던 그런 인물들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뭐냐 그러면, 어느 왕조국 안에 거의 대부분 다 이 폭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 황제들만큼은 폭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제왕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여기 청나라는 왕위 계승 자체가 만주족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왕위 시스템이 있었어요. 여러 아들 가운데 마다르트한테 물려주질 않습니다. 아들을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황제가 살아생전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들 놈이 잘났나 보고는 죽기 전에 유언을 써가지고 광명정대라고 하는 그 자금성에 가면은 황제가 근무하는 집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집무실 그 뒤쪽에 광명정대라고 하는 이 현판이 붙어 있는데 그 뒤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러면은 죽고 나면은 그 유서를 꺼내가지고 다음 후계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아들들 사이에서 그런 경쟁심을 유발해가지고 제왕들 가운데 폭군은 한 명도 현재 없습니다. 청나라. 재밌게도 이제 너무 나라가 오래되고 또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노출을 하다 보니까 노쇠해가지고 이게 그 아편 전쟁을 통해가지고 청나라가 두들겨 맞았지. 만약에 외세가 아니었으면은 상당히 더 오래 갔을 겁니다. 꽤 오래 갔을 거예요. 이 청나라는. 그런 점에서 만주족이 세운,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좀 별도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거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중국사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책을 내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황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미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4대강 사업을 하고 있길. 그래서 이제 운하 문제, 중국 운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한국적으로 다루면서 그것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중국사에서 재미난 이 조광윤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뭘 얘기를 했냐 그러면 명군과 수명의 함수관계라고 하는 그 글을 한 꼭지가 있어요. 그 역사상 명군은 자기 스스로 노력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한, 그렇게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융성시킨 제왕이 명군이면 틀림없는데, 통계를 내봤어요. 제가 역사상 명군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 그 다음에 제위 연수, 그 다음에 제위 연도, 제위할 때 나이,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20세에서 30세 전후에 황제가 제왕이 돼서 20년 내지 30년 정도 제위하다가 60 이전에 죽은 제왕들이 다 명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가져다 주는 수명이 명군을 만들어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군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왕 시스템이 이제 아버지가 죽어야만 아들이 임금이 되기 때문에 전 임금이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좀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0명 가까운 중국의 제왕들을 통계를 내면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죠? 통계치는 나오지 않습니까? 당태준 같은 경우도 통치 후반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을 합니다. 신하들을 무고하게 죽이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공주를 비롯해가지고 이 집안 식구들이 비리,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이 뭐 터지는 바람에 심각하게 문제점을 노출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갔으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명군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그 책에서 제가 주장했던 바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한 사회나 하나의 조직이 건강하게 제대로 잘 움직이고 돌아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은 세대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신진대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명군들이 그나마 정말 오래 사는 게, 이 왕조 취지에서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적절한 나이 때 가져야지 이게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 억지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적절하게 자연적으로 수명이 이제 올라가면은 스스로 물러날 시기를 선택하고 또 용단을 내려서 물러나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게도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명문의 조건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 간부 교재에서 제가 추출을 했어요. 중국 공산당 간부 교재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오늘날 간부들이 갖춰야 될 리더십 이런 게 아닙니다. 역사상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전부 다 축적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주로 최고 통치자들, 제왕들의 리더십들을 전부 다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추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낸 건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자질이죠. 리더로서의. 그래서 중국 사람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명기,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자기 수양입니다. 그 리더는 다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환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환하게 밝히는,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잘못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위공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죠? 공은 조직원들에게 미루는 겁니다. 잘한 부분들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잘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조직에서 장들이 다 상이란 상은 다 지들이 가져가. 그죠? 장관상, 무슨 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뭐 보건복지부 장관상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 일은 다 밑에 사람이 하는데, 그죠? 이겁니다. 그 상 받았다고 제발 플래카드 좀 걸지 말라 그러세요. 좀 영광분들. 위공이 납관, 직언을 수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납언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여임금이, 순임금이 여러 20명에 가까운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자리를 다 배치하면서 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납언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임명을 했죠. 거기서 이제 나온 용어가 납관입니다. 직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 그 다음에 석원. 자기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한테 그 원망을 풀어낼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우리는 섭섭하게 하면은 뭐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 말고 석원하라는, 이게 풀석자죠. 그죠? 원망을 풀고 원한을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나라 황공이 자기를 활로 쏴서 죽이려고 했던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한 거, 이게 이제 석원의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바깥에서 사람을 들여다 쓰되 원수라고 해서 피하지 말고 외거 불피구라고 합니다. 안에서 사람을 쓰되 친인척이라고 해서 피하지 마라. 단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일 경우에. 그런 인사 원칙이 있습니다. 임용 원칙이. 석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원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는 양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존, 인재를 예의를 다해가지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데려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재는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 존재다. 이게 중국 인지학에서 나온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게 한나라 고조 유방이 남겼던 유명한 삼불려라는 거죠. 후방에서 물자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후방의 정치를 안정시키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소화만 못하다. 오불려 소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천리박 군막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장량만 못하다. 오불려 장량. 쳤다 하면은 적의 성을 깨부시고 싸웠다 하면은 승리하는 전투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한신만 못하다. 오불려 한신. 이 세 사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삼불려를 내세운 사람이
2200년 전에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방의 인재관을 오늘날 중국의 인재학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인재는 데려다 소모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병 조율을 잘 하라라는 겁니다. 관계론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 조직원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거나,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런 부분들,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 잘 챙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조직 생활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과금보다 뭔가 성과를 내가지고 보너스를 받는 것보다 자기가 어머니가 아프거나 가족에 누군가 아플 때 위로해주고 그 위로금을 주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 대부분 다 경험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실제로 뭐 한국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형식화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관계론은 가운데서 저게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맺어주는 상당히 중요한 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론으로 들어와서 시관. 이거는 이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능력에 따라 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포양하는 거죠. 표창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엄징하되, 엄징은 엄격하게 징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징계라는 건 뭐냐 그러면 말로 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알게 하고 벌은 가볍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경벌입니다. 그래서 엄징 경벌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중요한 람과 조직원의 잘못을 자기가 끄라는 거죠. 리더가. 그러니까 이게 위공하고 남과가 중요합니다. 그죠? 공은 조직원들한테 미루고 잘못은 내가 끄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전부 다 역사상 유명한 명군들의 사례를 통해서 공산당 간부 교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과거사를 중시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풍부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태종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당태종 옆에는 바른말 하는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위징. 위징이 세상을 떠나자 당태종이 닷새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그러니까 신하가 죽었는데 닷새 동안 국가 업무를 중단시킨 겁니다. 나라 경영 자체를 중단시키고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내가 오늘 거울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태종의 삼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태종은 평소 때 세 개의 거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역사의 거울, 사감이죠. 그 다음에 동감, 내 얼굴, 내 몸가짐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진짜 실제로 거울을 비춰보는 거. 동감, 사감, 그 다음에 내 언행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통치를 잘하고 있는지 비춰주는 인감이라 사람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징이라고 하는 신화를 인감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 자신의 행실을, 언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울 하나를 내가 오늘 잃었다. 라고 슬퍼하면서 닷새 동안 조회를 중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입부가 좀 길었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문제는 기원전 203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15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50살을 못 살았어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203에서 157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47세, 그죠? 우리 나이로. 만 7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예. 그래서 명군 소리를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관계가 이렇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태상왕이 유방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유방의 형제들, 이제 파란색 고조 유방이 있죠, 그죠? 그 위로는 유방의 형제들이고, 유방의 아들입니다. 문제 유왕은 유방의 아들인데, 여태호한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방의 여러 부인 가운데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장자로 이어집니다. 원래 2대가 그 해제가 있습니다. 그 여태호가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본부인한테서 태어난 아들인. 해제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는 여태호가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신하들이, 공신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태호가 죽자마자 여시 세력들을 제거하고 추대한 왕이 문제입니다. 유왕이라고 하는. 오늘날 산소성 지역에 있는 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왕으로 있다가 황제로 추대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마천은 문제의 행적을 효문봉기라고 하는 봉기에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자기 자서전에다가 자기가 효문봉기를 짓는 그 취지,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이 초창기에 후계자가 분명치 않았으나 대왕을, 대지역에 있는 대왕, 이제 문제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대왕을 맞이하여 천자로 세우니 천하의 인심이 제대로 돌아왔다. 육형을 없애고 관문과 다리를 활짝 열어 소통하고 널리 은덕을 베푸니 태종이라 불렀다. 이제 시효가 태종입니다. 이에 제10 효문봉기를 짓는다라고 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체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천하의 인심이 제대로 돌아왔고 육형과 같은 악법과 그저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고 소통을 했다. 그리고 백성들의 경제를 위해서 관문과 다리를 열었다. 이런 부분들을 은덕을 베풀었다. 전체적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문제가 어떤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살폈는지, 또 그렇게 해서 왜 명군으로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즉위하는 그 당시 상황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동영상을 제가 받아서 제가 직접 자막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편집을 한 거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워낙 중국말이 빨라서요. 여러분 자막 따라가기 힘드시죠, 그죠? 네. 대체적으로 즉위하자마자 3일 동안 일어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취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2년째 들어와가지고 연자제 폐지하는 얘기까지 지금 이제 간단한 동영상으로 보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문경 지치를 이루는 문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구체적인 항목은 첫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시 세력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공신들의 추대로 적장자가 아닌 신분으로 임금이 황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즉위 이듬해인 기원전 178년 그리고 12년째인 기원전 168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세금을 줄입니다. 토지세를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세금 부담률을 30분의 1로 낮춥니다. 굉장한 거죠. 그죠? 이거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금 덜 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인두세를 역시 3분의 1로 줄입니다. 120전에서 40전으로 줄입니다. 옛날에 이제 인두세라는 게 있었어요. 인구 한 사람당 머리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역도 1년에 거의 한 번 이상 하던 것을 3년에 한 번으로 또 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소유의 산과 연못을 개방해서 백성들이 산에 들어와가지고 벌목도 할 수 있게 하고, 나물도 뜯어갈 수 있게 하고, 나무도 할 수 있게 하고, 연못에 가서 물고기도 잡게 하고 개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경제생활을 위해서 국가 소유의 산과 연못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관문의 규제를 철폐합니다. 관문은 국경을 얘기하죠. 그죠? 국경은 이제 되게 흉노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무역을 하거나 교역을 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던 부분들을 일단은 철폐해 줍니다. 그래서 흉노와의 외교 정책을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흉노와의 화친 정책을 통해 가지고 흉노의 군사 침입을 일정 정도 막는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연좌제 폐지와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한번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연좌제 폐지는 즉위 이제 2년째 일어나는데 법이란 다스림의 원칙으로 포악함을 막고 사람들을 착한 쪽으로 이끄는 것이다. 법을 어겨서 죄값을 치렀는데도 죄 없는 부모와 처자를 함께 연좌해서 관청의 노비로 삼으니 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들은 이에 관해서 논의해라. 즉 연좌제 폐지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짐이 듣기에 법이 바르면 백성이 성실해지고 죄값이 정당하면 백성이 따른다고 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대신들이 반대합니다. 백성들은 엄벌로 다스려야지 이게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좌제를 폐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천하의 호랍이 과부, 고아, 빈민 그리고 80세 이상의 노인과 9살 이하의 고아들에게 배, 비단, 쌀, 고기를 내리면서 이게 보편적 복지죠, 그죠? 복지를 실천했던 그런 상황도 이제 기록에 보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을 위한 수렴, 의견 수렴과 비방죄를 폐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악법이 살아있죠. 예. 뭡니까 요즘 아직도 살아있는 게 뭐죠? 보안법, 국보법이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가 무슨 뭐 국가 원수 모독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연계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여론 수렴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짐의 과실과 식견, 생각이 미치지 못한 바를 두루 고려하여 알려줄 것이며 어질고 선량하고 반듯하여 바른 말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짐의 부족함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옛날에 천하를 다스릴 때는 조정에 좋은 말과 비방을 올리기 위한 깃발과 나무가 있었던 바 소통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누구든 와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옛날 사례를 듭니다. 여기 나오는 좋은 말과 비방을 올리기 위한 깃발과 나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비방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 나무 판자떼기에다가 적는 겁니다. 우리로 옛날에 얘기하면 대자보 같은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진선지정. 좋은 건의를 올리기 위한 깃발. 정의는 깃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깃발에다가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의사항을 또 올리는 겁니다. 좋은 말을, 좋은 건의를. 여기 이제 옛날,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문고 같은 이런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 나 지금 그거 할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추천해가지고 나한테 내 귀에 들려오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천안문 광장 앞에서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천안문입니다. 여기가. 천안문 앞에 보면 이런 기둥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 궁궐에 가면 저 기둥이 큰 게 양쪽으로 두 개 서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표라는 겁니다. 화표. 지금은 화표라고 부릅니다. 저게 뭐냐면 비방목의 지금 모습입니다. 비방목을 옛날에는 세워놨던 황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는 사항을 적어놓는 요 기둥이 지금 변해가지고 저렇게 대리석으로 화표라는 걸 궁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다 연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보시면은 천안문 들어간 양쪽에 저렇게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죠. 아까 보셨던 거하고. 왼쪽 조형물은 한나라 문제가 비방죄를 폐지시켜라라고 하는 조서를 나타내는 조형물입니다. 자,
지금 법에 비방죄와 요원죄는 이제 유언비어 같은 걸 퍼뜨린 걸 얘기합니다. 있어서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황제는 자신의 잘못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 어찌 먼 곳에 있는 어질고 선량한 자들을 오게 하겠는가? 그 법령을 없애라. 백성들이 혹 황제를 저주하고 말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였는데 나중에 누군가 고발하면 관리는 대역이라 하고 다시 바른 말을 하면 관리는 또 비방이라 한다. 이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을 죽음으로 모는 것이니 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부터 이 죄를 범하더라도 다스리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비방죄하고 요원죄를 폐지시킵니다. 2200년 전에 제왕이 보여준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치고는 대단한 그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살아 있어가지고 뭐 괘씸죄니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공식적으로 없앴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제 아까 명분의 조건 가운데 남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잘못을 자기 자신이 끌어안는다. 이거는 그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우임금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시차를 나갔다가 오랍절에 묶여서 끌려가는 백성을 보고는 뭐라 그랬죠? 우임금이 백성 유죄 제하 1인이다. 백성의 죄를 지은 것은 나 때문이다. 나 한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거죠. 그게 남과죠. 그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육형 폐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론 수렴부터 시작해가지고 육형 폐지로까지 이어집니다. 화는 원한에서 일어나고 복은 덕에서 비롯된다. 백관의 잘못은 당연히 짐에게서 비롯된다. 지금 비축관들이 잘못을 아래로 돌려 나의 부덕을 드러내고 있으니 짐이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비축관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뭐 나라에 무슨 뭐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으면은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전부 다 뭐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황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우리 폐하께서는 영명하신데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창령이라는 벼슬에 있던 순우공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장안의 감옥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우공이 장안으로 끌려가면서 순우공이 딸만 5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잘것없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라고 딸들을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막내딸 재영이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키웠고 장안까지 올라와서는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아버지 대신 벌을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글을 문제가 봅니다. 그리고는 육형을 폐지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조치를 내립니다. 지금 법에 육형이 3가지나 있는데 육형은 이제 고문을 얘기합니다. 예. 맞방에다가 먹물을 뜨게 한다든지 그거를 이제 묵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경형이라고 해요. 실로 먹물을 적신 실로 바늘에다 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떠요. 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문신이 남잖아. 그럼 이게 이제 자기 죄를 졌다라는 표시단 말이죠. 또 한 번 잘못하면 또 한 번 뜨죠. 그러면 이제 전과 2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다리를 자르는 뭐 형벌 이런 것들을 다 육형이라고 합니다. 육형이 3가지나 있는데 간악한 행동이 그치지 않으니 그 잘못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짐에 득이 박하고 교화가 박지 못해서가 아니겠는가? 내가 참으로 부끄럽다. 대저 교화의 방법이 좋지 못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것이다. 침은 참으로 애석하다. 팔다리가 잘리고 피부와 근육이 상하면 영원히 다시 자랄 수 없으니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덕한 일인가. 이것이 어찌 백성의 부모된 자의 뜻이라 하겠는가. 육형을 없애도록 해라. 라고 육형 폐지를 명령을 합니다. 참 멋진 황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훗날 조조의 아들인 조식이 있죠. 조조의 아들이 정미편이라고 하는 시를 지어가지고 이런 시를 남겨요. 막내딸 재영이
자기가 벌을 대신 받겠다고 하면서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아버지가 결국은 용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많으면 무엇하랴, 소녀 하나로도 충분히 일을 해냈으니 라고 하는 재형을 칭송하는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라고 하는 어진 리더가 백성들을 위해서 베푼 선한 정책을 얘기합니다. 법을 바꾸고 해서 악법을 폐지하고 해서,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내면에 수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명기가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올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겠죠. 그죠? 자기 수양과 자기 생활, 그러니까 문제의 자기 수양과 생활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저 짐이 부덕함에도 그 복을 혼자 누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지 않는 것은 나의 부덕을 더 무겁게 하는 일이다. 제사관들로 하여금 공경을 다하되 황제의 복을 비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슨 저기 축하하는 자리가 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 만수무강을 빌거나, 그죠? 별의별 방법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비는 헛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빈말이잖아, 다. 그죠? 이게 2200년 전에 문제라는 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마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년 동안 제위하면서 궁실 원유는 황제의 놀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사냥을 하거나, 그죠? 실어 나가는 이런 그 뱃놀이를 하거나, 이걸 전부 다 원유라고 합니다. 애완동물, 의복, 거마가 23년 동안 하나도 늘지 않았으며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규제를 풀어서 백성을 이롭게 했다.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황제를 위해 가지고 노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노는 연회 장소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노라는 거. 노대를 이제 짓고 있는데 담당관한테 저 노대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냐 그랬더니 100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뭐하러 저런 거 짓냐 해서 공사를 중단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 평소 때 생활이 이렇습니다. 소박하게 옷을 입었고 문제가 총애하는 신부인이라고 하는 부인한테는 옷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옷을 못 입겠다는 얘기죠. 옷감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커튼에다가 술을 넣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장식을 전부 다 못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22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들이라는 게 오늘날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당장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210년인가가 이제 그 진시황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3년인가 아까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시황은 병마용경 아시잖아요. 병마용경은 진시황의 4, 5세계를 수호하는 군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덤이 아닙니다. 진시황 무덤에서 1.5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굴되어 있는 구덩이에요. 그게 3개의 구덩이가 발굴돼,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 4, 5세계, 마치 죽고 난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게 그 당시 생사관이었단 말이죠. 권력자들의. 그리고 실제로 한나라 시대 때 황제들, 요 문제의 아들인 경제, 무덤 주변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같이 딸려 묻는 배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황제 무덤이 있고, 한나라 때는 주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 황제 무덤의 옆에다가, 주변에다가 황제가 가장 총애했던 신하도 같이 묻어줍니다. 이렇게. 나중에 당나라 때까지 그게 이어지는데, 그리고는 주변에다 부장품들을 묻어요. 부장품들을 묻는데, 이게 이제 배장경이라 그래가지고 딸려 묻는 겁니다. 요 부분만 발굴이 됐어요. 한나라, 요 문제의 아들 경제 무덤. 거기만 해도 어마무시한 유물들이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병마용경이 진시황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나라 때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저 지방의 봉한 왕들한테도 나오고 다 나오고.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릉, 문제의 이제 무덤 이름이 폐릉입니다. 폐릉을 건조할 때도 와기를 쓰고,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구운
기와를 썼다는 얘기예요. 벽돌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 은, 구리, 주석 장식을 못하게 했으며 봉분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덤도 굉장히 소박하게 쓰라라고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나온 조치였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죠. 그런 것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인 도덕적 수양이라든지 인품이 바탕이 돼 있어야만이 그 다음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결과적으로는 그건 두 가지가 결정합니다. 하나는 가정교육이고 또 하나는 학교교육입니다. 실제로. 그 가정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의 문제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은 부모로 기착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코치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려면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흉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북방 쪽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치 세력을 축출하고 병목위기에 놓여 있는 한나라라고 하는 요 정권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부가 소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흉노와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철저하게 화친정책으로 풀어갑니다. 이 화친정책 덕분에 경제를 거쳐서 무제 때까지 경제력이 축적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내부가 안정이 되니까 경제력이 이제 올라갈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손자인 무제가 흉노에 대해서 강경책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흉노를 공격해서 흉노를 분열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이 문제의 흉노와의 화친정책에 따라 있다. 흉노와 화친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침범해도 병력만 지키고 군대를 깊숙이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충돌을 가급적 피했다는 얘기죠. 왜? 백성을 번거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오나라 왕이 병을 핑계로 입조하지 않자 이건 사실은 무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나라 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중앙에 황실이 있고 이제 자제들을 이제 아까 보시면 오왕이라는 사람은 그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이 오왕이 때가 되면 황제한테 이제 해마다 몇 번씩 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아프다고 입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충이야. 다른 제왕들 같았으면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걸 정벌을 해가지고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본국을 해체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거꾸로 합니다. 탁자하고 지팡이를 내려요. 아이고, 아프십니까? 힘들면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탁자 짚고 일어나라고. 그 다음, 신하들 가운데 원앙 등이 대놓고 직언을 해도 그대로 늘 받아들였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무 등의 신하들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 터졌어요. 황실 창고를 열어가지고 문제가 금전을 내려가지고, 야, 네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 뇌물을 받냐. 이걸로 생활에 보탰어라. 라고 해서 부끄럽게 만들었답니다. 예, 이런 거. 오로지 백성을 교화하는 데 힘을 썼기에 천하가 부유해지고 예의가 일어났다라는 말로 사마천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유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언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서 태어나고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고 들었다. 죽음이란 천지의 이치요 생물의 자연스러움이니 짐의 죽음이라고 해서 어찌 유난히 슬퍼하겠는가. 지금 세상에서는 모두 생을 찬미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장례를 후히 치르느라 생업을 파괴하고 복을 중히 여겨 산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짐은 이에 대해서 심히 찬성하지 않는다. 또한 짐은 매우 부덕하여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짐의 죽음에 또 복을 중히하여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곡하게 하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게 하며
천하의 부자된 자들을 슬프게 하고 장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음식을 손에 나게 하고 귀신에 올리는 제사를 급하게 한다면 이는 짐의 부덕을 가중시키는 것이니 천하의 면목이 서겠는가. 짐이 종묘를 보존하며 미천한 몸을 군왕의 위에 의탁한 지 20여 년 천지의 신령과 사직의 복에 힘입어 나란히 편안하고 전란이 없었다. 짐은 영민하지 못하여 늘 잘못된 행실로서 선제의 덕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끝이 좋지 못할까 염려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천수를 다하고 참 겸손하죠, 그죠? 47에 죽으면서도 천수를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고묘에서 후손들의 공양을 받들게 되었으니 무엇을 슬퍼하겠는가? 천하의 관리와 백성들은 이 조령을 받은 후 사흘 동안만 조국하고 모두 상복을 벗을 것이며 백성이 자식을 결혼시키고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는 것 등을 금하지 않도록 해라. 상사를 담당하여 상복을 입고 곡을 해야 하는 자들도 절대 맨발로 땅을 밟지 마라. 상복의 질대는 세치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수레와 병기를 진열하지 말고 백성들 중에서 남녀를 선발하여 궁전에서 곡하게 하는 일도 하지 마라. 궁에서 곡을 해야 하는 자들도 아침 저녁 각 15번씩만 하고 애가 끝나면 그만둘 것이며 아침 저녁으로 곡할 때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곡하지 말라. 사흘상 3일상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미 매장했으면은 대공원 15세, 이건 이제 상복을 얘기합니다. 소공원 10나흘, 섬상복은 1회 동안만 입도록 하라. 이 조령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일들은 이 조령에서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이 조령을 천하에 보고하여 짐의 뜻을 명백히 알도록 하라. 또한 폐령 일대의 산수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바꾸지 마라. 이거 환경까지 생각한 양반입니다. 예. 후궁 중에 부인이야 소사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후궁들을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기를 모시던 후궁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국 역사상 상당히 보기 드물게 유언이 남아 있습니다. 사마천이 문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행했던 좋은 정책들과 남아있는 이 유언을 갖다가 실어 놓음으로써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문장이라는 건 제가 이제 저도 글을 써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문장이라는 건 가만히 보면요. 내가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문장을 갖다 쓰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중국의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은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장을 100개 이상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결론을 끌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연계해가지고 기승전결을 맞춰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설을 내세웠다. 그 진짜 명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장입니다. 그게 실제로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읽어야 되고 그 부분을 그 사람이 얘기하고 그 학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만들어내기 힘든 문장이거든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사마천의 이 효문본기를 저는 그 학자가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효문제의 조서, 유언, 그리고 정책들로만 이어져 있는 문장이거든요. 효문제의 폐릉이 얼마나 검소하게 또는 박장이죠, 그죠? 황제 무덤치고는 아주 간소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건 다른 황제하고 무덤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발굴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장품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또 정확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남아있는 겉모습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짐작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고조 유방의 장릉이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까이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전혀 손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들 경제의 무덤입니다. 경제의 무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의 무덤은 주변에 있는 배장경에서 대단히 많은 유물들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경제 무덤을 조금 먼 데서 바라본 모습이고, 이게 경제 무덤입니다. 들어가는 여기 남문 입구입니다. 입구고. 박물관이 들어서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무덤 이 사방으로 배장경을 쭉 발굴을 해가지고 위에다 유리를 덮어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아래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무덤은 손자 무덤입니다. 무제의 무덤입니다. 한나라 무제의 무릉이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멀리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멀리서 먼 데서 잡았고요. 조금 더 앞에 가서 찍었습니다. 이게 무제의 무덤입니다. 한나라 한무제의 무덤. 무제의 묘비석이고, 여기 문제 패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뒤가 문제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변 환경 파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거의 대부분 다는 이 정도로 남아 있고,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뭐 거의 다른 황제 무덤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언대로 비석만, 청나라 때 비석하고 요즘 비석만 이렇게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문제 무덤이었습니다. 한나라 문제가 남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여운은 상당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2200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소개하는 게 아주 직접적인 여운이겠고, 문제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즉위한 다음에 즉위 조서를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승상 신도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으로 얘기하자면은 고황제, 유방보다 더 큰 분이 없고, 덕이라면은 효문 황제보다 꽉 찬 분이 없으십니다. 라는 말로 문제를 일단 간결하게 표현을 했고요. 사마천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공자는 한 세대를 다스린 후에야 어진 정치가 이루어진다. 선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 지 100년이 경과하면 폭정을 제거하고 형육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실로 이 말이 맞지 않은가. 한나라가 건국대에서 효문 황제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이 되었는데 덕이 지극히 성해졌다. 역법과 복색을 고치고 봉선을 행하는 곳으로 점점 나아갔으나 문제가 지나치게 겸행하여 지금껏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호라 어찌 어진 정치가 아니었겠는가 라는 말로 한 문제의 겸손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문제가 취한 여러 가지 선한 정책과 그 다음에 악법 폐지 이런 부분을 폐지를 하면서 남긴 말들입니다. 법자 치지정려다. 법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원칙이다 라는 말을 했고, 포악함을 먹고 사람들을 착한 쪽으로 이끄는 것이 법이다 라는 말로 이 문장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천하지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라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적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시범을 보입니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역대 임금들이 그 모내기 철 되면은 가서 농사 모내기 하는 거 아시죠? 그죠? 한나라 문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선지정 비방지목, 좋은 말을 올리는 깃발과 비판하는 나무, 이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백성들과의 소통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화는 원망에서 일어나고 복은 덕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말도 문제가 직접 남긴 말 가운데 하나고요. 교화의 방법이 좋지 못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죄에 빠진다 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화의 방법이 이 백성들을 선한 쪽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해야지, 악법만 가지고, 그러니까 심한 법을 가지고는 결코 교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상당히 법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딜레마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사마천이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순례 열전과 홍례 열전이라고 하는 두 열전을 대비를 시키면서도, 법은 다스림의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은 모든 잘못을 막을 수 있는 절대 수단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치게 만드는 교화의 방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한나라 초기 때 법은 고래가 빠져나갈 만큼 엉성했지만, 그러니까 그물로 비교하자면 법망이 큰 물고기가 빠져나갈 만큼 엉성했지만은 나라는 잘 다스려졌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근데 무제 때 들어와가지고는 법은 새끼 고기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했지만은 죄는 더 많이 늘어났다. 범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법이 절대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사마천이 그런 인식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문제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사마천이 칭송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의 생활에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명언들입니다. 의 부득 예지요. 위장 부득 문수다. 옷이 땅에 끌리지 않게 했고 휘장에 술을 놓지 못하게 했다. 그죠? 사치 이런 부분들을 막았다. 검소 전략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엔요 일반적인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언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막 가지 과요. 존 막 위지제다. 사랑이란 잘못을 더하지 않는 것이고, 참 정자산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참 멋진 정치가입니다. 존중이란 죄를 미루지 않는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을 더하지 않는 거다.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면서 사랑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얘기고, 존중이라는 것은 죄를 미루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내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잘못을. 그래 이제 상대편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리더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더는 끊임없이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그 잘못을 변명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직원들이 리더에 대해서 갖는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싹 인정하는 순간 조직원들의 신뢰감도 살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전에 보면은 춘추시대 때 진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인 조돈이라는 사람이 포악한 군주인 영공에게 한 유명한 충고의 말이 있습니다. 인수무가 과인응계요 선막대한다. 누군들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했더라도 고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영공의 잘못을 지적한 대목이 있고요. 이게 이제 리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과 잘못은 내가 끌어안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잘못을 고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적 칭인이요 과적 칭기다. 잘한 것은 남이 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내가 했다고 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대단히 하기 힘든 경지죠. 대단히 하기 힘든 경지지만은 그 역사나 고전들이 우리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선사하는 선물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순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은 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 읽고 또 쓰시고 생각하시고 하면은 잘못은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역대 중국 역사상 제왕 가운데서 사마천이 가장 높이 평가한 한나라 문제 유황이라고 하는 제왕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얘기들 좀 하세요. 없으세요? 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면 또 문제에서 하층과 화목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기 공기를 읽어보면 그 성을 읽어보면 그
인적끼리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게 한 두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사지 말고 더 하시는 내용입니다. 반란은 첫 번째는 아까 지금 효 문제가 즉위할 당시에 여시 세력들을 추천해 나갈 때 한번 병목위기가 있었고요. 그죠? 두 번째는 효 문제 아들인 경제 때 오면은 5초 7국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으로 봉했던 이 친인척들이 오나라하고 초나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7개 나라가 반란을 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거의 중앙정부가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시기였는데 그것도 공신들하고 주화부를 비롯해서 공신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경제 때 병목위기가 확실하게 넘어가서 한 나라가 최고 전성기로 접어드는 과정이에요. 그 기틀은 사실 문제가 놓긴 했는데 한 번 더 겪습니다. 그거는 사기 가운데 봉기 가운데 효경 봉기, 경제 때 봉기를 보시면 5.7국의 반란의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예, 문제하고 무제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예. 무제도 뛰어난 제왕이면 틀림 없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무제 얘기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야심이 컸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워낙 많이 만들어 놨어. 재산을. 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어느 정도로 문제 때가 경제가 대단했냐 그러면은 동전을 꿰는 꾸러미가 창고 안에서 이 실이 꿰는 노끈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돈이 철철철 넘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그죠?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정치가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편 가운데에서 상당히 감동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손숙오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청백리, 청렴결백한 재상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